왜 자꾸 제 인생을 방해하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1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아들이 남기고 간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순자입니다. 올해 73, 아들 둘을 키우고 손주들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 혜진이가 또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게임인 줄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2006년에 베트남에서 시집왔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데려온 것이었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공항에서 내린 24살의 어린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려 애쓰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어요. 아들과 결혼한 첫 해, 며느리는 참 순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시어머니인 저 눈치 보며 집안일 거들고 아들 뒷바라지 열심히 했죠. 이듬해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5년 뒤 손녀까지 태어나면서 우리 집안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가을, 큰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62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아빠 사진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충격이 커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왜 눈물 한 방울 없지? 그 후로 며느리와 저 그리고 두 손주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농사는 따로 짓지 않았어요. 워낙 작은 땅이었고 며느리도 농사일을 힘들어했거든요. 생활비는 제 고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다문화 가정지원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넉넉하진 않았지만 손주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사는 게 며느리에겐 답답했나 봅니다. 며느리는 자꾸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손주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제가 70이 넘어서 두 아이를 돌보기엔 힘에 부쳤으니까요.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게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심심하니까 게임으로 시간을 때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얼른 끄는 모습들. 혹시 다른 남자랑 연락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젊었습니다. 33.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 리 없었죠.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혼자 방에서 통화할 때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집안 재산 다 정리하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손주들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려는 거 아니야? 재산이라고 해봤자 이 낡은 집 한 채와 작은 밭대기뿐이었지만
그래도 손주들 앞으로 남겨줘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11월 16일 저녁, 며느리는 또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 타자를 치고 미소 짓고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대체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거야? 발걸음을 옮겨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다가오는 걸 알아채곤 얼른 스마트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 저를 원망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놓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모습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저는 며느리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았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며 스마트폰을 되찾으려 했지만 저는 더 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 그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밤 10시, 저는 방에서 며느리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며느리한테 비밀번호 풀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새벽 1시 반. 저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1시 반. 갑자기 목이 조여왔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며느리의 눈빛. 차갑고 무표정하고 마치 사물을 보듯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두 손이 제 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하지만 목을 조이는 손의 힘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3의 노인이 33 며느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165cm, 여자치곤 키가 크고 건강한 체구였습니다. 마을 줄다리기 대회에 여성 대표로 나갈 정도로 힘도 셌죠. 반면 저는 작은 체구에 허리도 굽고 관절염으로 손에 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소나기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순간 제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에 시집와서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두 아들 낳고 키우고 시집살이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큰아들이 장가 못 가서 국제 결혼시켜주고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죽는구나. 하지만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15살 손자와 10살 손녀. 그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며느리의 팔을 긁고 밀어내고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잠깐 힘을 풀었습니다. 그 틈에 저는 굴러서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마치 이미 결말이 정해진 것처럼 저는 기어서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간신히 방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주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들, 깨우면 도와줄까? 하지만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 평생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저는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또각또각 급하지 않은 발걸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1월 중순의 시골밤은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맨발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맨발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무판이었습니다. 둥글고 두꺼운 나무판. 마당에 쌓아둔 장작더미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집 앞 농로를 따라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73세 노인이 얼마나 빨리 뛸 수 있겠습니까?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은 비명을 지르고 굽은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 하지만 새벽 1시 반. 시골 마을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농로. 보름달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나무판으로 제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계속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뒤통수의 충격.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뺨이 축축한 땅에 닿았습니다. 머리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돌이었습니다. 농로 옆에 굴러다니는 주먹만 한 돌. 며느리가 그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무릎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입안에 쇠맛이 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손에 든 핏자국 묻은 돌,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 왜 이러는 거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11년을 함께 살았는데 대체 왜, 무엇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2006년 겨울,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과 함께 나온 어린 베트남 여자. 수줍게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 서툰 한국어로 어머니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때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 연기였던 걸까? 며느리는 처음 1년 동안 정말 순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일 도맡아 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자주 돈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씩. 우리 형편에 그건 큰 돈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자주 친정 식구들과 통화했습니다. 베트남어로 한참씩 통화하곤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나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 아쉬움,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곳에 정을 붙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에겐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갈 수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두고 갈 순 없으니 그렇다고 데리고 가자니 돈도 없고 그렇게 11년을 억지로 버텨온 겁니다. 그 억눌린 분노와 좌절이 결국 오늘 밤 폭발한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돌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제 머리에 마지막 충격과 함께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귀는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헐떡이는 숨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며느리가 제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농로 한쪽으로, 풀숲 쪽으로.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풀숲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돌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돌들을 제 몸 위에 올렸습니다. 가슴에, 배에, 다리에. 그리고 풀을 뜯어서 제 몸을 덮었습니다. 숨기는 겁니다. 제 시신을 숨기는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손놀림은 침착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떨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계획적이었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 밤 일은 우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빼앗긴 것에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없앨 계획을 언젠가 기회가 오면 실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스마트폰을 빼앗은 것이 그 기회가 된 거죠. 며느리는 돌과 풀로 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누가 보지 않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깜깜한 시골 마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돌과 풀에 덮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평생이 또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에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웠고 시아버지는 술만 마셨고 남편은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키우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감격, 작은아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행복,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뿌듯함. 하지만 시집살이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들 낳는 기계 정도로 여겼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농사일 거들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병으로 죽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장가 갔을 때는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좀 편해지겠구나. 하지만 큰아들이 장가를 못 갔습니다. 40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가난한 우리 집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중개업체에 돈 주고 베트남에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손자 손녀까지 봤으니 완벽하다고. 하지만 큰아들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아니,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고향을 벗어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11년. 며느리는 11년을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버릴 수 없어서. 하지만 그 참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터진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1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나? 하지만 며느리에게 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거나 아니면 제가 그 정을 다 죽여버렸거나 제 잘못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감시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을 때 격려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을 때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이 집에 가둬놨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게 며느리를 괴물로 만든 겁니다. 아니, 며느리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저를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손주들은 어떡하고요? 15살 손자, 10살 손녀. 그 아이들은 이제 엄마도 할머니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며느리는 그 생각은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참을 수 없었던 걸까요? 숨이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달을 다시 못 보는구나.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의 장난스러운 웃음, 손녀의 제잘거리는 목소리. 미안하다. 아이들아,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순자, 73의 나이로 며느리의 손에 2024년 11월 16일 새벽 2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작은아들 박민호는 형님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주셨습니다. 손주들 안부를 물어보고 저녁은 뭐 먹었냐 물어보고 건강은 괜찮으냐 확인하고 그게 어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박민호는 형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도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급히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영양군의 작은 시골 마을. 형제가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민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형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전 저녁에 외출하셨다고. 그 후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박민수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외출을 하신다고? 그것도 사흘이나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해서 멀리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손주들을 두고 밤에 외출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는 했느냐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방 돌아오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형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사흘이나 집에 안 들어오셨는데 며느리는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다고. 박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나가셨느냐고. 며느리는 16일 저녁 10시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다퉜다고. 스마트폰 때문에 다퉜다고. 어머니가 화가 나서 스마트폰 들고 집을 나갔다고. 박민호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부엌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정리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73 노인이 사흘째 행방불명이라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영양경찰서 형사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6일 밤 시어머니와 다퉜다고. 스마트폰을 빼앗겼다고. 화가 나긴 했지만 그냥 참았다고. 시어머니가 스마트폰 들고 나가셨다고. 그 후로 못 봤다고. 형사들은 집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와 박민호도 함께 찾았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박민호는 집 뒤쪽 농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쌓인 것처럼. 박민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치웠습니다. 하나, 둘, 풀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돌과 풀에 덮인 채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시신이. 박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 박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동생의 비명을 듣고 뛰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 광경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형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곧 현장에 경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머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둔기로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졸랐던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며느리를 소환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취조실, 형사가 물었습니다. 16일 밤 정말 시어머니가 혼자 집을 나갔느냐고. 며느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왜 집에서 100m 떨어진 농로에서 돌과 풀에 덮여 죽어 있느냐고.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집에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나간 후로 못 봤다고. 형사는 며느리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혈흔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옷도 자세히 봤습니다.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소매 끝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고.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어머니 방의 이불을 조사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이불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세탁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당의 흙도 조사했습니다. 집에서 농로까지 이어지는 길목에서 혈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모래로 덮여 있었지만 루미놀 반응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범행은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공격당했고 농로까지 도망갔고 그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시신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를 정식으로 체포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안 했다고. 시어머니가 나간 후로 못 봤다고.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며느리는 이틀 동안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시어머니가 혼자 나갔다고.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방 이불에서 나온 혈흔은 어머니의 것이 맞았습니다. 며느리 손톱 밑에서 채취한 혈흔도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농로에서 발견된 나무판에서도 어머니의 혈흔과 며느리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며느리의 스마트폰이 발견됐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갔다는 며느리의 진술이 사실이었다면 왜 며느리는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경찰은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진실을 말하라고.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취조실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11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했다고. 시어머니가 자꾸 감시하고 의심하고 통제했다고. 그날도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화가 났다고. 참다 못 참겠어서 그랬다고. 형사가 자세한 과정을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16일 밤 10시쯤 시어머니가 자기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다고. 화가 났지만 참았다고.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새벽 1시 반쯤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고.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하려고 갔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진 거라고. 그래서 목을 졸랐다고. 시어머니가 깨어나서 저항했다고. 집 밖으로 도망갔다고. 자기도 정신없이 쫓아갔다고. 나무판을 들고 머리를 때렸다고. 시어머니가 농로까지 도망갔다고. 그곳에서 돌로 계속 때렸다고. 그리고 죽었다고.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너무 화가 나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시신을 풀숲으로 옮겼다고. 돌과 풀로 덮어서 숨겼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증거를 지웠다고. 이불에 묻은 피는 세탁했다고. 마당과 농로에 떨어진 핏자국은 모래로 덮었다고. 다음 날부터는 평소처럼 지냈다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물어봤지만 외출했다고 둘러댔다고. 며느리의 자백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범행 수법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검사는 며느리를 기소했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언론에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가 한국인 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뉴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분노했습니다. 국제결혼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해 보였던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며느리는 구속됐습니다. 유치장에 갇혀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손주들은 작은아버지 박민호 집으로 갔습니다. 15살 손자와 10살 손녀.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감옥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다고.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느리의 스마트폰을 경찰이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과의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고국 가족들과 연락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들을 보면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 시어머니가 자기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불만, 빨리 돈 모아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대화, 작년 10월 동생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며느리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 집 재산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동생은 농담처럼 답했습니다. 그럼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며느리는 그때는 웃음 이모티콘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며느리는 인터넷에서 이상한 것들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돌연사, 목 졸라 죽이는 방법, 범죄 증거 인멸하는 법, 검색 기록이 스마트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제거할 방법을. 그리고 16일 밤 스마트폰을 빼앗긴 것을 계기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검사는 이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재판에서 제출할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11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시어머니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다니.
게다가 미리 계획까지 하고 있었다니 며느리에 대한 동정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분노와 증오뿐이었습니다. 박민수와 박민호 형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수가 올케가 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었다니 11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명절마다 함께 모여 밥 먹고 손주들 생일 축하하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저 돈 때문에 한국에 온 것뿐이었을까요? 형제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증거인멸, 반성의 김이 없음. 며느리는 법정에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죽기 직전 어머니가 봤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방청석에는 박민수, 박민호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여럿 왔습니다. 모두 분노에 찬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일부만 인정한다고. 시어머니를 죽인 건 사실이지만 계획적인 게 아니었다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며느리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검색 기록들. 작년 10월부터 며느리는 이상한 것들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돌연사 원인, 목 졸라 죽이는 방법, 완전 범죄 사례, 증거인멸 방법. 이런 검색들이 수십 건 나왔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계획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고. 며느리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호기심으로 검색한 거라고. 드라마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본 거라고.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방청석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며느리가 베트남 동생과 나눈 대화 내용. 시어머니만 없으면 좋겠다는 말. 동생이 없애버리라고 한 말. 며느리가 보낸 웃음 이모티콘.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것도 농담이었느냐고.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냥 하소연한 거라고.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한다고.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박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11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잘해줬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손주들까지 키우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재판장이 박민수를 제지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조용히 하라고. 며느리는 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잘해줬다고? 11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밖에 나가 일도 못하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매일 의심하고 감시하면서 그게 잘해준 거냐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11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했다고. 한국말 서툴다고 무시당하고 외국인이라고 차별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다고. 매일 집안일만 시키고 손주들 돌보는 기계처럼 썼다고. 자기 인생은 없었다고. 24살에 한국 와서 30세까지 청춘을 다 바쳤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를 의심만 했다고. 그날도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너무 화가 났다고. 11년 동안 참았던 게 폭발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뻔뻔하다고. 사람 죽여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학대당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느냐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느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느냐고.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참았을 뿐이라고.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집을 나가지 않았느냐고. 11년이나 있으면서 도망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계속 그 집에 있었느냐고.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라고. 손주들을 버릴 수 없어서.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돼서 집에 있었다면서 어떻게 아이들 할머니를 죽일 수 있느냐고. 아이들이 할머니 죽는 걸 보면 얼마나 충격받겠느냐고. 그것도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했다고. 이불을 세탁하고 핏자국을 모래로 덮고 시신을 돌과 풀로 숨겼다고.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냐고. 이건 명백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심리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외국인으로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고립됐다고.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이는 일종의 정신적 압박 상태였다고. 그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더구나 며느리는 범행 후 냉정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외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사흘 동안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했다고. 이건 정신적 압박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라고.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이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장은 증언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자주 다퉜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건 본 적 없다고. 오히려 며느리가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시어머니가 잔소리한 거라고. 며느리는 농사도 안 짓고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고. 이장의 증언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를 위해 많은 걸 했다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다문화 지원금도 받게 도와줬다고. 며느리가 한국말 서툴러도 참고 가르쳐줬다고. 학대는 본 적이 없다고. 며느리의 변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했다고. 형이 죽은 후에도 며느리를 내쫓지 않고 함께 살았다고. 손주들을 위해서였다고.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다니. 박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자기와 상관없다는 듯. 재판장이 며느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며느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했지만 시어머니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자기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했다고, 만약 시어머니가 자기를 좀 더 이해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반은 시어머니 책임이라고.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뻔뻔하다고. 사람 죽여놓고 피해자를 탓하다니. 재판장이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억지로 내보내졌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수, 박민호 형제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언론 기자들까지 모두가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는 억울하다는 표정.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응우엔 T라는 2024년 11월 16일 새벽 피해자 박순자 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나무판과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했으며 시신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명백하다. 범행 수개월 전부터 살인 방법을 검색했고 베트남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제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인이다. 더구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목을 조르고 나무판으로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70대 노인을 상대로 한 극도로 잔인한 범행이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고 손주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사흘 동안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했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학대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학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며느리와 손주들을 돌봤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키려 노력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 증거인멸, 반성 없는 태도,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응우엔 T란에게 살인죄로 징역 30년, 사체유기죄로 징역 2년, 합산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33인 며느리가 출소할 때는 60셋이 됩니다.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기를 마친 후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을 권고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중범죄자이므로 형기 종료 후 본국인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되어야 한다. 이는 법무부에 통보될 것이다.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감옥살이 후
베트남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1년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많은 혜택을 받았다. 다문화 가정 지원, 기초생활수급, 두 자녀의 교육 혜택, 피해자 가족의 보살핌. 하지만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을 배신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며느리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 박민수와 박민호 형제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한 벌이라고, 강제 추방까지 되니 더 좋다고. 며느리는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여자 교도소, 그곳에서 3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며느리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며느리,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 재소자들은 며느리를 따돌렸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작업 시간에도 아무도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울었습니다. 독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시어머니를 죽였을까? 참았어야 했는데, 그냥 집을 나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 소식도 들렸습니다. 15살 아들과 10살 딸, 두 아이는 작은아버지 박민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부부는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박민호의 자녀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죽인 엄마를, 딸은 너무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를 잊어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자유도, 미래도. 30년. 그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면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60세 나이에 정가자로, 살인범으로 누가 그녀를 받아주겠습니까? 며느리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참지 못한 화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면회실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왔다고. 아이들이 가끔 엄마를 궁금해한다고. 특히 딸아이가. 하지만 자기는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다고. 아이들이 이런 곳을 보면 안 되니까. 박민호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수, 아니 응우엔 씨, 왜 그랬습니까?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11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도 30년을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당신 없이 자랄 겁니다. 이게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박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아이들도 데려오지 않겠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며느리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면회실 차가운 의자에 앞으로 30년을 이곳에서 그렇게 며느리의 처벌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수감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교도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베트남어로 적힌 글씨,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라나,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한국 가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가난한 우리 집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시집갈 때 기뻤다.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 동생도 학교 다닐 수 있었고 아버지 병원비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줄은 몰랐다. 며느리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라나, 내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니? 정말 너를 그렇게 괴롭혔니? 아니면 내가 참지 못한 거니? 엄마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건 안 되는 거란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나, 이제 우리는 내 돈을 받을 수 없다. 아니,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돈은 피 묻은 돈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다시 가난하게 살겠다. 하지만 떳떳하게 살겠다. 라나, 30년 후에 내가 돌아오면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이제 65이다. 30년 후면 95.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며느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은 시각 한국 영양군 박순자 씨의 묘소 박민수와 박민호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16이 된 손자, 11살이 된 손녀, 아이들은 할머니 묘소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30년 형을 받았습니다. 출소 후엔 베트남으로 추방됩니다. 이제 어머니 원한이 조금은 풀리셨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제 엄마였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손녀는 어렸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할머니가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박민호는 조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다고. 할머니도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고. 묘소를 떠나며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동생, 우리 어머니는 불쌍하셨어. 평생 고생만 하시고 말년에 며느리한테 그렇게 돌아가시고. 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도 불쌍하긴 마찬가지 아닐까요? 24살에 낯선 나라 와서 남편 잃고 11년을 외롭게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두 형제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무엇이 이 비극을 만들었는지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교도소 독방에서 며느리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빼앗긴 것쯤 참았을 텐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목을 조르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앞으로 30년을, 아니 평생을 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천국에서 박순자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놨을까요? 며느리에 대한 원망을, 11년간의 갈등을, 억울한 죽음을, 아니면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왜 며느리가 그랬는지, 무엇이 며느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쩌면 이 이야기는 가해자와 피해자,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 다 불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폭력은 답이 아니라는 것. 분노로 사람을 해치면 결국 자신의 인생도 파괴된다는 것. 며느리는 30년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참지 못한 분노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25년 봄, 영양군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의 빈자리는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두 손주는 이제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죽인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참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특히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께, 또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들께 부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시길, 말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길. 한순간의 화가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응우엔 티란의 30년이 진정한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